세대수가 700세대 이상 된 것들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파트만 보는 거예요. 네 가지 기준만 보거든요. 강남권이냐, 준강남권이냐, 네. 역세권이냐, 준역세권이냐,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전세 비율. 그래서 강남역 신전이라고 합니다. 다 만약에 조건이 되면 4점 만점인데 여기서 2.5점 이상만 넘으면은 투자성이 있다. 근데 요즘에 또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출산율 최저 우리나라 뭐 0.73명이었대 뭐 그때인데 그리고 1인 2인 가구도 이미 많이 분리되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가구 수도 뭐 2030년이 되면 이제 꺾인다고 얘기도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에 미래 없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했는 거 반토막 났다. 소득이 올라야 집값이 오르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오르는 부동산은 계속 존재한다고 이 책에서 말씀하시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르는 부동산을 보자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비율로 치면 아주 적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한 20% 정도 되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의 부동산에 집중하고 왜냐하면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려는 마음을 먹겠다 그러면 네. 결국 오르는 부동산을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어떻든 말든 간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동산은 결국 수요가 계속되고 공급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예 중에 그런 건데요. 스카이대 같은 데를 네. 하면 예전에는 이제 대학이 한 10년 전에도 그런 말 나왔었거든요. 이제 대학이 점점 너무 많아져서 이제 서울대에 그냥 아무나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가 되버렸잖아요. 오히려 더 이제 스카이 들어가기 더 어려워지고 의대 들어가기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학령 인구가 줄고 이랬어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대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가고 싶은 곳 이런 것에 대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쪽에 보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상승한다고 하는데 강세장이 다시 올 수밖에 없는 뭐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강세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리가 그래요. 네. 이제 강세장이 오는 건 일단 약세장이 있어야 강세장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약세 그러면 약세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또 생각을 해보면 약세는 결국 대중들이 관심을 끊는 거거든요. 대중들이 관심을 점점 안 가지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자산을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제발 그렇게 관심을 끊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관심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어떤 식의 생각이 드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아, 부동산 이제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네. 되거든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니까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꾸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져요. 이 혜택이 너무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거든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혜택이 줬는데도 사람들이 꿈쩍 안 하는 시점까지 오는 거죠. 그런 데다가 또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건설사가 공급을 안 하죠.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유가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봐서는 전혀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강세장을 이해하려면 쉽게 지금은 이제 지방 부동산을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사실. 지방 부동산이나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지금 강세장 온다는 뜻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방 부동산 점점 관심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혜택이 자꾸 쌓여가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거 뭐 지방 부동산 하나 사도 너무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고 혜택도 너무 많네. 뭐 혜택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 전액 면제해 주겠다.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뭐 이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벌기 시작하면 소문 나면서 이제 대중이 참여하는 그런 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 한글 로드 위치에 보면 약세장, 하락장, 강세장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럼 어떤 장세의 특징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고 이 사이클의 모습을 예측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지금 어느 사이클이에요? 지금은 약세장이죠. 지금 약세장. 강세장, 약세장, 이제 하락장에 많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역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압구정도 50억
찍었다, 뭐 70억 찍었다, 네.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야, 그럼 내일 압구정 사러 가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대중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데 무슨 매스컴에서 무슨 얘기를 봤는데 야, 저거 나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조성돼 있다라고 하면 강세장으로 가는 건데. 이 약세 강세 하락은 순서가 늘 잃지 않아요? 아니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죠. 일단은 똑같이 가죠. 약세? 예, 약세 다음에 이제 강세. 강세 다음에 하락. 예, 그 다음에 다시 약세. 네.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또 다른 특징을 좀 예측하는 것을 알려준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대중의 참여 비중.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인간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면 지친다, 2년이면 지친다, 이런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제 약세장에 기본적인 기간이 있어요. 그게 조금 짧아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한 4년 이상 정도는 약세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와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4년이라는 게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4년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뭐 약세장이 보통 한 7, 8년, 뭐 10년 이렇게 이제 이런 사이클로 돌아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4년이 이제 이전에는 7년인 게 좀 줄어들었다 말씀해 주셔서 책에서도 과거 11년 걸리던 정고점 돌파가 최근 1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사이클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원인은 뭐죠?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정보의 공유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고 또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 발로 뛰어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 지금 뭐 앉아서 바로바로 그것도 완전히 실시간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옛날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불법입니다만은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너무 싸게 물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그걸 사버려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큰 부자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싼 물건을 정보가 완전히 비대칭이니까 중개업자만 딱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 확 사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꼬드겨가지고 지금 이거 빨리 파셔야 돼요.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본인이 사가지고 이제 수익을 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완전히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에 거래됐다는 바로 떠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전 재산인데 이거를 갖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정보 하나 안 보고 대충 요새 얼마쯤 하는지 좀 알아봐. 이거 그러고서 팔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공포감에 질리는 수준이 이제 틀리죠. 예전같이. 그래서 정말 좋은 물건을 갖고 있고 수요가 막 몰릴 수 있는 지역의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절대 싼 값에 물건을 던지듯이 파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약세, 강세, 하락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에 맞추는 좀 투자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그 기간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나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고평가, 저평가된 아파트는 어떻게 알아봐요? 가장 고평가, 저평가를 알아보기 가장 쉬운 거는 역시 전세 비율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제 지방 부동산에 아직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또 뭐냐면 지방 부동산을 정부 입장에서도 살리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근데 살리려고 하더라도 결국 혜택을 줘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취득세가 풀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지방 부동산을 선뜻 사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 전세 비율이 낮아요, 사실 생각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가격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의 지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직도 가격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은 그동안 강세장 때 너무 많이 분양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고평가, 저평가를 알아보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전세 비율이라는 게 가장 고평가, 저평가를 알아보기가 제일 쉬운 방법이다. 다만 이 전세 비율이 고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역사로 막 봐가지고 막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 옛날에 전세 비율이 88%까지 갔다. 수도권도 88%까지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뭐 너무 낮으니까 이거 완전 고평가돼 있는 거다. 이제 88%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예전과.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적절한 이제 전세가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이제 강남권이냐 비광남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적절 비율이 있는데 그런 비율에 맞게 그거보다 너무
너무 높냐 낮냐 이거를 이제 저평가 고평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역신전 투자 점수 시스템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뭐고 빠르고 간단하게 투자성 있는 아파트 판별하는 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20년 만에 만들어낸 아주 아주 쉬운 투자 방법입니다.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투자처를 알아보기 이제 가장 좋은 방법. 네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있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단 세대수가 700세대 이상 된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만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일단 그거는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네 가지 기준만 보거든요. 강남권이냐, 준강남권이냐. 그리고 역세권이냐, 준역세권이냐. 그리고 이제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전세 비율. 그래서 강남역 신전이라고 합니다. 강남역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기는데 강남권이면 1점, 준강남권이면은 0.5점이에요. 역세권이면 1점, 준역세권이면 0.5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전세 비율은 강남권에 해당되는 전세 비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으면은 이제 맞으면 그냥 0점. 그거보다 높으면 플러스 1점. 만약에 낮으면 마이너스 1점이 돼요. 낮다는 얘기는 더 비싸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준강남권도 전세 비율인데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0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총 4개의 기준이니까 다 만약에 조건이 되면 4점 만점이잖아요. 4점 만점인데 여기서 2.5점 이상만 넘으면은 투자성이 있다. 근데 이게 뭐 80% 적중률을 보인다고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은 진짜 놀랍게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잘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만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강남 접근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모든 이제 투자성 있는 것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조금 다른 여지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하기 가장 쉽고 편하고 빨리 내가 투자성 있는 거냐 아닌가를 알아보기에 좋은 점수 시스템이에요. 자, 그리고 투자 대상을 7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로 한정하셨는데 소규모 단지나 빌라, 오피스텔은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뭔가 좀 정책적으로 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생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왜 700세대 이상이에요? 1000세대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뭐 무슨 그러면 695세대는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이제 그것도 이제 보통 대중들의 심리랑 관련해 가지고 기준을 좀 정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좀 대단지여야 되는데 당연히 1000세대 이상이면 더 좋고요. 근데 700세대만 넘어가도 근데 이게 대단지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대단지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이제 관리비가 싸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아니고요. 그게 이제 투자와 크게 연관이 없고요. 그런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노출도예요, 노출도. 그러니까 7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잘 보이잖아요, 가다가. 잘 보여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고, 오며 가며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욕망을 갖게 되잖아요. 야, 나 저 아파트에 살고 싶어. 이런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한 동 있는 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욕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가격이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700세대쯤은 구성이 돼야 사람들이 좀 눈에 띈다 이거예요. 눈에 띄어야 거래도 되고 뭐가 된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책에서 이제 약세장, 이게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한 약세장이 있는데 약세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시던데 약세장에서 돈 되는 부동산 찾는 방법은 뭔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약간 약세장은 어떤 걸 이용하냐면 대중들의 조금 무관심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쳐다봐 압구정동, 뭐 목동 이런 데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1억, 2억짜리 뭐 이런 데들이 뭐 돈 되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찾으려고도 안 하고 일단 무관심해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잘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르냐면 아주 쉬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재개발되는 입주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먼 훗날 되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나고 뭐 심지어는 철거까지 다 끝나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런 입주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계산을 그냥 해보잖아요. 안전 마진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변의 시세는 뭐 예를 들어서 10억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입주권은 얼마 하냐면 9억 해요. 그러니까 지금 9억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총
계산해 보면 총 들어갈 돈이 이제 여러 번 나눠서 내지만 9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내가 10억짜리 물건을 9억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전마진이 1억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눈에 훤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왜냐? 약세장이니까. 뭐 그건 계속 9억에 있을 거야. 뭐 나중에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아유 지금 뭐 압구정동이나 반포 얘기만 나오고 뭐 이거 신문에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거 사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불안함도 괜히 갖고 있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 안전마진 있는데도 왜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잘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년에 100% 수익 강조하시던데 왜 하필 4년이고 100% 수치가 탄생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4년이라는 거는 그냥 제 경험상 봤더니 4년 정도를 기다리면 대부분 그 정도 수익이 나더라라는 어떤 경험치에 근거한 거고요. 약간 목표치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4년에 100% 정도 나면 그냥 달리로 계산하면 연 25%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를 안 내면 25% 정도 수익 난다 그러면 웬만한 투자 대상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만족할 만한 수익률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25% 정도 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충분한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는 것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4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제가 이제 쭉 보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기다리는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또 기다리다 지쳐서 빠져나오는 시간 뭐 이런 걸 감안한 데다가 또 요새 이제 그 임대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갱신권 쓰면 4년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4년 정도면은 투자 금액 대비 2배는 되는 일이 많이 있더라.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뭐 예시를 한 군데만 좀 들어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4년의 아파트가 물론 4년 뒤에는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2배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요새 이제 뭐 마침 분양도에서 굉장히 핫한 곳인데 대조 1구역 같은 데가 있거든요. 네, 대조 1구역이 한때 이제 그 저희 공사비 지급이 안 돼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확 이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초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1년밖에 안 됐는데 투자 금액 대비 거의 2배 올랐어요. 그 전에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것까지 경험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만 해도 뭐 한 2년 정도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만 기다렸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50% 정도는 올랐어요. 대조 1구에. 예, 대조 1구. 이번에 이제 분양한 거죠. 메디알레라고. 이게 어느 구에 있나요? 제가 은평구예요. 은평구에 있나요? 예, 은평구에 이번에 분양했어요. 이번에 분양해서 고가 분양으로 조금 이제 약간 논란이 있었었는데 뭐 거의 다 완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4년의 100%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강남 역신전, 강남 접근성, 역세권, 신축, 전세가 여기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그 강남역 신전이라는 시스템에 딱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3점, 뭐 많이 나오는 데는 3.5점 이렇게 나오고. 그럼 대조 1구역 말씀하신 데는 몇 점 정도? 대조 1구역은 제가 이제 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대조 1구역은 3점 나올 것 같네요. 3점. 네, 예. 그래서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1년 만에 2배. 네, 예, 그렇죠. 근데 그거 뭐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격이 오른 데들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고가 같은 경우는 강동 같은데 같은데 아파트들은 뭐 강동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는 조금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까지도 만약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데들도 가격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 투자 금액이 한 5억 정도 선에서는 한 25평, 그러니까 5구형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런 데들도 지금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뭐 가격이 거의 한 7, 80% 투자 금액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 거라 그런 것들 사례가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또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인구가 줄어들고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얘기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또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소형 아파트는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 시대에 초소형 아파트를 사는 것이 되게 미련해 보이고 이런 데는 안 올라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것도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추천했던 데가 이제 고덕에 이제 솔베뉴라고 있어요. 예, 그 강동에 솔베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소소형 아파트 같은 데 있거든요. 한 1년 만에 투자 금액 대비 한 50% 이상 올라왔죠.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이런 데들 뭐 투자 금액은 한 4억 정도 됐었는데 네. 한 1년 만에 한 2억 이상, 이 실거래가로 2억 이상 네. 올라왔고, 그리고 호가는 지금 뭐 더하죠. 이런 일들이 많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4년 100% 목표가 포트폴리오의 잦은 교체로 인한 실수를 줄이는 목적도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고,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른 실수는 뭐 어떤 게 있나요? 초보자들이 이제 뭐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어떤 단지에서 이제 여러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동에 뭐 A동에 뭐, 그러니까 뭐 1동에 몇 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디테일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큰 그림을 못 본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상담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럼 막 이제 뭐 저 막 괴롭히는 분들은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너무 성의 없는 식의 느낌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거나 다 똑같아요. 아마 사세요. 사세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 그 단지를 그 가격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거기서 요걸 사냐 저걸 사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제일 많이 그걸 실수해요. 이게 워낙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또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럼 내가 요걸 사면은 더 많이 돈을 보고 저걸 사면 돈 덜 벌고 막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디테일은 어차피 가격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격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시점에 어떤 단지를 어느 정도 가격에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거기 안에서 그런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이제 근데 그런 디테일에 빠지는 실수가 뭐냐면 그렇게 디테일에 빠지다 보면 잠을 못 자요. 맨날 막 괴로워가지고 이거 살까 막 맨날 네. 꿈에서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난 못하겠다 때려치자 이렇게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2,500만 원 저축, 종잣돈 5천만 원으로 12년 만에 20억을 만드는 로드맵이 있다고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쉽지 않죠.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네. 그렇죠. 예, 5천만 원 가지고 20억 만들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네. 하는데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 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2,500만 원 정도 저축한다 그러면 그냥 순전하게 4년에 1억을 모으는 거잖아요. 네, 12년이면 3억이죠. 그러니까 10년까지 너무 가지 마시고 일단 4년만 가볼게요. 네. 4년 가면 1억 갔잖아요. 1억 네. 모아졌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이 4년에 2배 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1억 됐잖아요. 네. 그럼 그거 두 개만 합쳐도 2억이잖아요. 이제. 2억. 예, 2억 가지고 또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그럼 2억 가지고 또 만약에 4년 지나가지고 하면은 2억이 4억이 되잖아요. 4억이 되고 그 사이에 또 1억이 모아졌을 거잖아요. 네. 그럼 5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요렇게만 되는데 요때 이제 강세장이 오죠. 강세장이 오면은 3년에 2배도 만들고 네. 2년에 2배도 만듭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갑자기 5억 된 게 10억, 이제 15억 이렇게 확 늘어나 버리죠. 자산 격차 이럴 때 예, 예. 각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사이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까지는 이제 사이클과 흐름, 네. 그리고 돈 되는 부동산을 보는 그런 훈련 네. 같은 걸 하고 있다가 강세장을 제대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산 가치가 확 올라가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강세장 2015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네. 그 동안에 강세장 때 재산을 불린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좀 갭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0억을 만들 때까지는 일단 갭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말을 저는 쓰기가 싫은데 갭 투자는 좀 뭔가 이제 단기적인 개념의 느낌이 좀 들고 뭐 오르면 팔고 뭐 이런 개념의 느낌이 들어서 네. 좀 그런데 일단은 하여간 갭을 끼고 사는 건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비과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입주권 같은 걸 사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면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아파트를 사서 4년 동안 이제 파는 건데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전략 하나가 뭐냐면은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전략을 이용해라. 예, 그래서 1년에 사가지고 이제 그건 아까 이제 제가 그 얘기에서 빼먹은 건데요. 1년 뭐 샀잖아요. 그래서 4년 있다 파는데 요 4년 있다 팔 때까지 돈을 1억을 모아가지고 4년에 사는 게 아니고요. 2년만 지나면은 5천만 원이 또 모아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산 게 A라고 하면 두 번째 B의 아파트를 사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라는 건 그
그저 그냥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됐으니까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 텀을 이용하는 줄로만 아는데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만 지나면 새로운 걸 그냥 사고 얘가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처음 걸 팔면 되거든요. 근데 3년이 되면 5년이 지나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2년만 지나서 다시 얘를 팔고 팔자마자 다시 이런 거 사고 결국 2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2주택을 모조리 다 비과세를 받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강세장이 온다. 그럼 2개가 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거잖아요. 게다가 둘 다 비과세를 받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큰 이득이 나죠.